반격 능력이라는 게 들어갔는데 반격 능력 말 그대로 반격인데 이게 일본이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적의 공격을 하는 게 탐지가 됐을 때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로 뭐 적의 기지 같은 걸 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북한이 예. 탄도미사일을 일본 뭐 도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쏘는 게 확인이 되면 예. 선제 타격할 수 있다. 평양 같은 당연하죠. 데. 예를 우리 들면.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뭐 북한의 도발 같은 경우도 상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도 이제 갖고 있거든요. 동맹이 타격을 받았을 때 우리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를 하고 나서겠다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아예 일본 의원의 입에서 최근에 나온 말인데 만약에 동해 수역에서 뭐 미군의 군함이 북한의 공격을 받았다. 그럼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뭐 고려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런 반격 능력 보유로 우리도 정말 무관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대만 해협에서 위협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열어둔 거죠. 그럼 이게 일본 평화헌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정신에 많이 어긋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어긋나지 않는다. 그리고 평화헌법을 근간으로 한 게 뭐 해석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렇죠. 예, 전수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그런 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도 벌써 우려가 생기는 게 사실이고 아니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여기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일본 국내적으로도 약간 뭐 이렇게 또 이런 그 전쟁으로 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방위비를 증액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증세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주말에 있었던 핵심 뉴스를 싹싹 끌어모아서 탈탈탈 털어드리는 뉴스 싹쓸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세 번 모셨어요. 옥돈연구소의 정철칠 소장,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중앙일보의 박현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외교도 아니고 원고엔 없지만 축구. 네. 네. 메시, 네. 대관식, 네. 신계, 원탑 뭐 이런 거 정리해 봅시다. 네, 아르헨티나가 경기. 결과적으로 승부차이 그때 4대 2로 이겼는데요. 전반은 뭐 원사이드한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에 2골이 났고 그래서 저도 이제 SNS 보니까 전반 보고 다 잤다. 네, 저도 전반 보고 잤어요. 뭐 왜냐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스코어도 스코어지만 경기력 자체가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프랑스랑. 후반 들어서 은바페는 은바페다라는 게 후반 35분, 37분 연속골 터뜨렸고 연장 갔고 연장에서 메시가 한 골을 먼저 넣고 후반에 이제 은바페가 넣고 승부차이 끝에 4대 2로 아르헨티나가 이기면서 메시의 축구 인생에 딱 하나 없던 트로피였거든요. 월드컵 우승. 그걸 이루면서 메시가 라스트 댄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으로 보이는데 라스트 댄스를 마무리 짓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뭐라고 잠깐 말씀드렸냐면 이 맞는 얘기인지 검증 좀 해서요. 스킬로 보나 경기력으로 보나 데이터로 보나 트로피 수로 보나 숫자로 보나 메시가 펠레와 마라도나 넘어서서 역대 최강이다. 최고다. 틀린 얘기예요? 아니면 뭐 이번 오버예요? 대회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르헨티나 우승을 하면 메시가 마라도나를 넘어설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 이번 대회에서 특히 감동적이었던 게 그 아르헨티나 팀들에 있는 많은 선수들이 메시를 보면서 축구를 시작하고 맞아요. 메시 때문에 이제 축구 선수가 된 선수들이 이제 꽤 있는데요. 알바레스도 그렇다면서요. 네, 알바레스 전용 그 케이스고 어렸을 때 사진 찍고 이런 게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그 아르헨티나에서의 영향력은 이미 이제 뭐 메시가 마라도나를 넘어선 것 같고 특히 이제 메시는 마라도나와 달리 아직까지는 이렇게 무슨 뭐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 혼에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역시. 양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깨끗해. 축구 인생에서 저는 그 생각 계속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메날두의 시대를 살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이번 이제 은바페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 세계 축구에서 메시 같은 커리어로 선수를 마감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종목 통틀어 없을 거예요.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 해봤고 난 은바페도 그 레벨까지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프로스포츠 역사상의 이제 전무후무한 이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은바페도 대단한 게 대단하죠. 어디 헤드트릭인데 한 경기에서 승부차기 때 페널티킥 3개를 다 성공시켰거든요. 그 잘 찬다는 페널티킥의 챔피언인 저 케인도 하나 못 찼잖아요. 또 어제 다 넣어버리던데. 나이가 뭐 중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스포츠에서 믿을 수 없는 어떤 침착함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은바페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많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밑으로 안 내려오거든요 거의. 근데 공을 잡으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스피드
치고 나가고 가속력이? 예, 붙으면 그리고 이제 수비가 압박을 하면 그냥 바로 때려버리고 뭐 이런 능력들을 봤을 때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3골을 넣으면서 다음은 나다 이거를 이제 음바페도 스스로 좀 입증해낸 경기였습니다. 아니, 앞으로 음바페 시대가 맞긴 맞는데 제가 이제 왜 음바페가 메시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왜 말씀드렸냐면 그 클럽 커리어가 그렇죠. 메시와 바르셀로나가 함께했던 그 영광의 시간을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에펠탑 보면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음바페는 우리 나이로 아직 23이기 때문에 어리긴 하구나. 예. 근데 4시기 때문에 아직 뭐 긴 이제 여정에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메시는 메시다. 메시의 라스트 센스 박수를 보내면서 후반 볼 걸. 어제 그런 얘기도 왔어요. 이 경기를 끝까지 본 여러분이 승리자다. 그렇다니까. 야 이거 난 깜짝 놀랐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 박현주 기자. 네. 근데 사실 놀래지는 않아요. 자꾸 쏴가지고. 예. 이번에 그 ICBM도 아니고 중거리. 예. 근데 이게 이제 어제 오전에 쏜 건데요. 우리 합참이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발사를 했는데 방금 이제 여기 라디오 올 때 오늘 6시에 북한 매체가 발표를 한 거에 따르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정찰 위성을 쏜 거다라고 하면서 서울이랑 인천에 위성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뭐야 이거? 예, 그런데 북한 말을 이렇게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게 올해 들어서도 올해 초에 막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면서도 정찰 위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사진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지금 뭐 북한 지역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뭐 그게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의견이 어긋나는 건 있어서 구글에서 긁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말을 이렇게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제 합참이 이야기한 내용과 오늘 북한이 발표한 내용이 조금은 다른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일단 뭐 서울이랑 인천에 위성 사진을 공개를 했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지난해 1월에 목표를 했던 정찰위성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고 너희들을 정말 손바닥 안에 두듯이 볼 수 있어라는 건데 일단 공개한 사진의 해상도도 굉장히 낮고 뭐 썼다는 촬영기도 좀 낮아서 오늘 북한이 이걸 공개를 하면서 내년 4월에 정찰위성 1기를 처음으로 쏘아 올리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초 도발에 대한 뭐 밑밥 깔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이거를 우리 합참 발표대로 준중형 네, 탄도미사일이라고 보고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본다면 예, 16일에 고체 연료 관련한 시험을 했거든요. 그 미사일에 액체를 주입을 하면 아무래도 미리 연료를 주입을 해야 되니까 이 은닉성이 좀 떨어져요. 근데 고체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 넣어둘 수 있으니까 이 굉장히 은닉을 해서 어디든지 그 이동식 발사대에서 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이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고체 연료를 쓰는 걸 시험을 했냐 마냐가 좀 관건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북한이 그동안 보면 약간 허장성세격이 있잖아요. 예. 실패도 우린 됐어. 네. 핵강성대국이야. 맞습니다. 없어도 있는 척. 예. 이게 이제 북한을 도도하게 북한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맞습니다. 흐름인데. 발사 성공했다는 것도 그죠? 다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예. 이번에는 우리는 탄도미사일 그런데 아니고요. 예. 위성인데요라고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톤을 낮추는 것 같은 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보면 예전에 그 ICBM 발사를 했을 때 정찰 위성이라고 이렇게 톤을 낮춘 건 위성 같은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나 이런 데에서 결의 위반이 아니에요. 평화적으로 그냥 우주에서 이제 자신들의 개발을 하는 건데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이 되니까 톤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갔던 건데 어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준중거리고 뭐 500km 일본의 또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약간 뭐 MRBM 같은 경우는 ICBM급이 아닌데 그게 아니라 정찰 위성이다 이렇게 돌린 건 어떻게 보면 그냥 합참의 분석 같은 게 틀렸다라는 거를 굉장히 과시하거든요. 요새 지난해부터.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판단했는데 사실 우리는 이거였어. 이런 식의 성격이 좀 더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구나. 예. 일단은 우리는 그래도 합참의 발표를 믿고 예.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거 일본을 보라고 한 거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일본이 반격 능력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맞아요. 네, 항상 북한의 도발은 이제 이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냐라고 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외교안보 국제부 기자들 다 바빴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 그 전쟁 패전한 이후에 처음으로 반격 능력이라는 것을 자신의 안보 정책에 넣었어요. 예, 그래서 일본에는 3대 안보 문서가 있는데 뭐 국가 안보 전략 이런 건데요. 여기에 이제
사실 이런 뭔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려면 개헌 작업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아베 뭐 유지가 개헌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예 뭐 헌법을 뜯어고치는 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이잖아요. 뭐 의회 과정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수렴이 돼야 하는 거고 정치적 부담도 국민 투표도 있고.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데 그냥 안보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반격 능력이라는 게 들어갔는데 반격 능력 말 그대로 반격인데 이게 일본이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적의 공격을 하는 게 탐지가 됐을 때 네.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로 뭐 적의 기지 같은 걸 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북한이 예. 탄도미사일을 일본 뭐 도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쏘는 게 확인이 되면 예. 선제 타격할 수 있다. 평양 같은 당연하죠. 데 예를 우리 들면.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뭐 북한의 도발 같은 경우도 상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도 이제 갖고 있거든요. 동맹이 타격을 받았을 때 우리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를 하고 나서겠다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아예 일본 의원의 입에서 최근에 나온 말인데 만약에 동해 수역에서 뭐 미군의 군함이 북한의 공격을 받았다. 그럼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뭐 고려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런 반격 능력 보유로 우리도 정말 무관치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대만 해협에서 위협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열어둔 거죠. 그럼 이게 일본 평화헌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정신에 많이 어긋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어긋나지 않는다. 그리고 평화헌법을 근간으로 한 게 뭐 해석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렇죠. 예, 전수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그런 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도 벌써 우려가 생기는 게 사실이고 아니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여기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일본 국내적으로도 약간 뭐 이렇게 또 이런 그 전쟁으로 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방위비를 증액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증세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까지 방패만 가졌는데 이제 창이랑 창도 방패를 있다. 다 가지겠다. 지금까지는 창을 미국에 의존했는데 이젠 우리가 둘 다 갖겠다라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방위 정책의 대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뭐 주변국 반응을 보면 네. 미국은 좋아할 것 같고 중국은 네. 뭐 난리 칠 것 같고. 예. 예.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죠. 이 미국이 거의 쌍수 들고 환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이 발표가 나왔을 때 아예 뭐 일본 국민과 기시다에게 막 축하한다. 그리고 이게 일본의 리더십을 발휘할 발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중국 같은 미국 경우는 입장에서는 뭐 중국과 예. 북한은 제어할 칼 하나 얻었으니까. 눈에 까신 중국과 북한을 이렇게 손안대고 제어를 하겠다는데 굉장히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고 또 기시다가 다음 달에 바이든 미국 가서 만날 예정이거든요. 거기서 완전히 이제 허락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아주 그 패전의 그런 교훈을 잊고 지역 안정의 파괴자가 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야, 조금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네, 속내가 복잡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딱 기조는 이해한다 딱 이거예요. 그래서 평화헌법 정신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그렇게 많이 쏘는데 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어? 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에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 외교부 발표한 것도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외교가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력이나 군사력에 대해서 비전이 좀 앞서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책도 이제 딱 바꾸고 또 미국의 속내를 딱 읽어서 북중을 우리가 견제할 창을 우리도 가질게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산 미사일도 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의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맞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한다는 얘기구나. 예, 국력은 요새 좀 딸릴지 몰라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 때문에 군사력은 굉장히 비대해졌고 국력도 많이 따라주는데 거기에 비해서 약간 앞을 이렇게 바라보는 비전이 좀 부족하다. 비전이 5년마다 바뀌거든. 예. 그래서 미일 동맹은 착착착 저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되게 대전환을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은 조금 이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 맞아요. 뭐 국내 뭐 경제나 뭐 이런 거는 좀 정권마다 좀 바뀔 수도 있는데 뭐 예. 분배 위주 될 수도 있고 성장 위주 될 수도 있고 이게 외교 안보 전략은 사실은 좀 정권이 바뀌더라도 도도하게 큰 흐름으로 좀 가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우리는 그게 힘들죠. 맞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사실 이 일본이 이번에 창과 방패 2개 다 갖겠다는 것도 모든 나라의 근본적 물음 있잖아요. 우리가 유사시에 미국이 지켜줄 수 있을까? 해구산이라는 게 얼마나 공고한가? 이 근본적인 물음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교안보 관련한 논쟁이 너무 정쟁화돼 있죠. 맞아요. 뭐 전술핵 도입 뭐 이런 것도 다 정권 따라 너무 바뀌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권 바뀌면 전 정부에서 외교안보 고위관계자들도 저 검찰 서초동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맞습니다. 뭐 항상 아니 뭐 이게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그랬는데 예.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그렇잖아요. 안보 외교나 이제 안보
저 국방 하신 분들이 검찰청 왔다 갔다 하는 게 예, 맞습니다. 검찰청 가면 다행이게 예. 구치소까지 가니까. 외교부에서는 한일 관계 하는 거 두렵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위안부 합의 관련해 가지고 뭐 줄줄이 조사받고 이러니까 한일 간에 만약에 대타결을 이뤘던 분들은 뭐 나중에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동력을 갖고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은 환경입니다. 예전에 어떤 북한 전문가분이 저한테 그 말씀하셨어요. 사석에서 북한을 외교안보 전략에서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는 정권 바뀔 때마다 담당자 다 바뀌는데 예, 북한은 거기 정권이 안 바뀌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일만 30년 40년 하는 사람들이 저 외무성이라고 그러나? 북한도? 맞습니다. 네. 거기 우리- 포진돼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남북 회담 과정에서 봤던 이성건 수십 년간 대남을 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그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인 게 지금 러시아의 뭐 외무장관인 라브로프도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거든요. 같은 자리를. 왕이도 옛날에 왕인데 아직도 왕이야. 네, 중국. 당해낼 수가 없죠. 왕위는 더 이번에 승진할 건데. 예, 그래서 내가 본 저 중국 저 연예인 빼놓고는 일반인 중에서 왕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제가 기자 처음 시작할 때도 있었습니다. 왕이.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국내 정치권 얘기 좀 보죠. 이태원 참사 네. 49주였습니다. 네. 근데 정부 여당은 저 행사 참여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보이는지가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유가족 협의회랑 이제 시민대책회가 시민추모제를 49제 성격의 시민추모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뭐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이제 여당 인사들 참여를 안 했고, 근데 이제 나중에 논란이 된 거 뭐 참여 안 한 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뭐 공식 행사는 아니니까요. 근데 나중에 논란이 된 거는 같은 시간에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중소기업 벤처부가 주최했던 종로의 한 페스티벌에 참여해서 뭐 트리 점등식도 하고 정말 송현동 네, 술잔도 사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졌고, 그다음에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을 만나서 나중에 뭐 초대하겠다 이런 얘기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국가적 참사가 있었는데 이 국가적 참사의 49제인 날에 어떻게 대통령이 이럴 수 있냐 이런 이제 비판 여론이 이제 뒤늦게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은 조계사에서 열렸던 그 49제, 그러니까 원래 이 49제가 불교적 의미가 강한 행사. 그렇긴 하죠. 이니까 그 조계사에서 열렸던 행사에는 시민사회 수석에 참석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 일정을 놓고서는 참모들이 자 어디를 가야 되나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하니까. 네. 그러면 49제를 저 이태원에서 열렸던 그 49제 안 가고 다른 행사를 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게 좀 약간 중증적으로 요새 얘기로 이제 일못이라고 부르는데 일못이요? 일을 못하는 거를 이제 좀 자꾸 대통령실이 드러내는데 이렇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행사에 대통령이 오는 거는 꽤 오래전에 결정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 차원에서 협조를 구했을 일정 조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일정이었을 거란 거죠. 근데 이날이 마침 근데 그때는 고려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49제면 사실 이제 조율이 돼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날 여기에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이제 가는 건 부적절한 것 같다라는 누군가가 정무적인 판단을 해주고 그거에 맞춰서 일정 조율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대통령실이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생뚱맞은 자꾸 일정의 대통령의 모습을 드러내고, 근데 또 여기서 대통령이 나는 뭐 술을 좋아해서 술자리 사간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알려지는 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든 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대통령 왜 이러냐,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정무적으로 뭐 이런 인상을 주는데, 이게 결국엔 대통령실의 조율 능력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이건 전 처음 본 기사인데 네. 이 기사에 나왔어요? 수임 농산물 선물? 이 대통령실? 사진까지 이건 지금 뭐예요? 다 공개가 됐는데요. 네. 대통령 이름으로 연말 연시에 선물이 나갑니다. 이제 설 선물 나가죠. 네, 1월 중순에 아마 배송될 건데. 네, 이거는 이제 여러 명한테 나가는, 그러니까 수천에서 수만에 나가는 선물인데, 이 선물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 취임되고 하고 나서. 아니, 두 번째죠. 추석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명절은 빼고 이제 첫 번째 선물인데, 이 선물에 지금 뭐 견과류가 나갔는데, 이 견과류가 보니까 뭐 호박씨는 100% 중국산이고. 잠깐만, 이 연말 선물은 저 설 선물은 또 다른 건가 보죠? 네, 다르죠. 그러면?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국민들한테 나가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외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층에 있는. 추석 선물, 설 선물 다른 네. 거구나. 근데 이게 뭐 호박씨는 100% 중국산, 뭐 호두랑 아몬드는 미국산, 뭐 파스타치오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미국산. 일단 딱 보면은 생긴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마트나 백화점에서 파는 저 견과류 선물 세트처럼 생기긴 했어요. 통에 이렇게 다 견과류 든 거. 근데 이게 다 원산지가 뭐라고요? 뭐 중국, 미국 뭐 이렇습니다. 네. 중국산
그래서 이게 미국산? 보통 대통령 선물이 국내 농산물을 쓰고 이제 여러 가지 상징성들을 담아요. 뭐 예를 들면 팔도에서 다 구해와서 이게 뭐 국민 화합용이다.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거의 연장이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는데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컨펌을 한 건데 네. 그러면 이거를 보면 이게 당연히 100% 중국산, 미국산이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슈가 되죠. 아무래도 대통령 선물이니까. 네, 대통령 선물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게 걸러져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됐냐? 이거에 대해 뭐 이런 이제 의문들이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행안부는 우리는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업체가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여서 그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로부터 받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분도 지금 뭐 어저께 굉장히 저녁 때부터 화제의 이제 뉴스입니다. 보니까 이게 81년부터 1981년부터 네. 시작됐다는 거고 네. 대통령 연말 선물 소년소녀 가장 쪽박촌 거주자 등 불우이웃하고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 중에서 지자체 추천한 현장 근로자에게 주로 지급된다. 네, 뭐 이렇게. 일반 국민들에게 나가는 선물입니다. 네. 우리가 요즘 드라마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있잖아요. 그때 보면 그 시절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진양철 회장 시절. 진양철 회장. 거기 또 카리스마 양재라는 네. 비서실장도 함께 따라다니고 항제. 항제. 그 이런 선물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진행한다는 선물이라면 여기에 누구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0초 남았어요. 야, 그래요? 그럼 상호는 좀 이따 높여갈게요. 여러분은 지금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를 듣고 계십니다. 8007님께서 이 대통령 연말 선물 저 보니까 저 뭐야 이거 중국산, 미국산. 볶음 땅콩하고 호박씨는 중국산. 호두, 아몬드, 건자두, 피스타치오는 미국산. 요 연말 선물, 요 설 선물은 아니고 불이웃한테 나간 연말 선물. 요거에 대해서 8007님께서 미중 화합을 위한 선물이네요. 세계 평화를 위한 이 선물이네요. 8007님 같은 분이 대통령실 들어가서 이런 설명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그 설명 이어가면 그 진양철 회장과 그 항제 시대, 항제 비서실장 시대 이야기하면 이게는 해명이 맞잖아요. 그 어떤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애인들과 이런 어려운 업체에서 이제 선물을 만들고 그걸 갖고 오면 이제 여기서 안내해서 0.6% 예산도 지급했다. 형식적으로 프로세스는 틀린 일이 없지만 뭐 장애인 단체 도와주는 거, 네, 도와줬고 예산으로. 법대로 했는데 다 했는데 거기가 잘못한 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요즘에 보는 그 부잣집 막내 아들의 그 시절에서는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담당자가 아마 그 열어봤을 겁니다. 이거 보고 파스타치오 여기에 왜 중국산이 있어? 그래서 항제 이거 실장이? 그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뭐 기업도 그렇고 뭐 어느 조직 문화에서 요것만 하면 됐지 하고 딱 그 틀에 맞으면 내 책임 아니야, 내 책임 아니야. 이메일 보낼 때 CC를 한 10명 갖다 붙여요. 나는 책임 없어. 너네들 다 받지 뭐 이런 식의 문화인 것 같다라는 것도 하나 보고 전반적으로 네. 그 회색지대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업무적인 프로세스를 다 지켰고 나는 잘못이 없고 근데 누군가도 또 잘못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발생했어요. 근데 이 회색지대를 메우는 게 결국엔 능력이고 실력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제 이거를 과연 누군가가 업무를 장악하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회색지대들이 지금 곳곳에 주말 사이에도 노출이 되고 있는 그리고 상황. 그런 일을 한 사람한테 보상과 어떤 신상 필벌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쉽게- 사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네. 얘기하면 대통령 선물 요번에 나온 거 좀 보자고 먹어보고 이거 뭐 아메리카하고 차이나네 요거를 체크한 사람 그렇죠. 없고 사구제도 아마 누가 있었으면 여기서부터 이태원 참사 이후 사구제가 오겠지를 동그라미에 이미 돼 있어야 돼요. 그럼 그때 이미 그 사람이 모이고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타워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제 소식 하나 더 보고 저 정치 소식 하나만 더 보고 네. 경제 얘기할게요. 요거 민주당 지금 복당 가지고 주말에 보니까 뭐 양양제 복당 한 해 만에 뭐 이런 거 가지고 난리던데. 두 명의 이름이 오르락내리고 있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랑 양자 의원 복당 문제가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박지원 전 원장은 뭐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적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민주당과 둘러싼 악연도 있고 뭐 한데 복당 한다는 거예요? 박지원. 네, 근데 이제 반대를 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박지원 전 원장이 복당 신청을 했는데 네.
정청래 전 의원이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이제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론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른바 이제 문모닝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예, 그 탈당을 하고 나서 아침만 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을 했던 이 문모닝 시절의 일을 거론을 하면서 배신의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또 그 손혜원 전 의원도 과거에 이제 목포 뭐 투기 문제를 둘러싸고 박 전 그 의원과 이제 갈등을 빚었었는데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박 전 국정원장의 이제 복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 이제 수사도 받고 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려나갈 거냐. 요게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말하면. 근데 이제 제가 다니면서 보면 현수막 같은 거 걸어놓잖아요. 그럼 이미 박 전 국정원장을 자기 지역구에 불러다 강연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꽤 있어요. 그래요? 이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온도차가 좀 있는 문제가 됐고. 양영재 의원은요? 양영재 의원은 자기가 이제 복당 신청을 했는데 그걸 이제 구두로 철회를 한 상황이에요. 아, 본인이 안 이제, 하겠다? 예, 근데 이거 이제 뭐 예전에 신청해놓은 걸 최근에 안 하겠다고 철회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일부에서는 뭐 복당을 왜 시키냐, 뭐 이 철회도 문서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오가고 있고 양자 의원 같은 경우 나를 왜 이렇게 반민주당 세력으로 낙인 찍으려고 하냐, 이게 이제 오히려 민주당 어떤 정치의 스펙트럼의 협소함을 보여주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역으로 비판을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또 비판했나요, 양영재 의원을?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에 무소속 시절에 참여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상당히 감정이 안 좋은 의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경제 소식 좀 볼게요. 김윤주님, 정 소장님 기다렸어요. 좋은 소식 좀. 좋은 소식 있나요? 없어요. 네, 없어. 경제는 좋은 소식 없어. 당분간 맞죠? 맞아요. 네. 그냥 기준금리 0.5% 인상. 요거부터 해보죠. 지난주 슈퍼이크였습니다. 미국의 마지막 FOMC 회의, 금리 결정 회의가 있었고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 지표가 요즘의 대세죠. 주식 투자의 대세, 뭐 경제의 대세인데 일단 처음 거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상치보다 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약간 우리가 좀 뿜뿜이 됐죠. 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낮아졌으면 이제 금리도 덜 올리겠고 한숨 돌리고 유동성 다시 좀 돌고 그러나 그 다다음 날이었었죠. 등장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항상 이 사람이 그 두 가지의 면이 있잖아요. 혹자는 다중이다. 다중 성격을 가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쩔 때는 막 너무나 장엄해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제 교통도 감내하자. 물가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랬다가 또 언제는 지금 잘 잡히고 있으니까 살살하겠다. 이거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받아들고도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전자를 택한 겁니다. 그 늘 쓰는 레토릭이 있거든요. 물가를 잡기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 이 말 나오면은 이제 그 전자 모습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모습. 그래서 앞으로 강력한 긴축을 이어가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간 소비자 입장에서 뒤통수 맞은 것 같아요. 물가만 잡히면 금리 안 올린다며요. 그렇죠. 이렇게 믿었는데. 그런데 이것도 약간 묘한 게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는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파월 뭐야? 의장의 말에는 그 전전날 나왔던 11월 물가 상승률은 또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묘하죠. 아, 이게 반영을 하고 저 센 말이 나온 건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물가는 떨어졌잖아요. 희망 고문. 희망 고문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연준은 주가가 오르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왜요? 주식이 다시 오르면 사람들이 나 돈 벌었구나. 나 또 일 안 하고 나 돈 써야지. 그럼 또 물가가 오르고 또 이 난리가 또 나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일단 주가가 안 오르기를 원합니다. 주가가 안 올라야 그러면 되나? 그래도 주식하는 사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근데 주가만 안 오르면 어느 정도 되는 게 사람들이 지금 다 일하러 안 나가잖아요. 근데 주식 떨어지죠. 하고 그동안 코로나 때 정부에서 쌌던 돈도 다 써요. 일터로 나갑니다. 그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많은 임금이 떨어지겠죠. 그럼 물가가 잡힌다? 네, 물가가 지금 하나 올라가는 게 임금 물가 상승률이에요. 네. 그걸 굉장히 연준이 노리고 있어서 파월은 어떻게 해도 그걸 계속 누르는 발언만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도한 이 돈의 흐름을 못 이길 것 같아요. 파월이 말로는 계속 주식시장을 올려놓고 있는데 달러가 이쯤 되면 되게 강해져야 되거든요. 달러가 강세가 이게 맞다면 근데 달러는 오히려 꺾여요. 아, 그렇기 주식이 꺾이면 달러가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달러가 강하면 주식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달러가 그래야 그러니까 그럼 달러 강이 나와야 되는데 주식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타랠리는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한, 여러분 달러 약세라면 이 돈놀이가 한 번 더 갑니다. 머니 게임이. 요것만 계속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찐이다. 떨어지는 게 찐이다. 달러 강세. 근데 말은 떨어진다. 뭐 경기 침체 막 하는데 달러가 약세다. 이건 뭔가 페이크가 있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목돈연구소에서. 하고 요거 IMF가 한국 집값 하락 경고했다면서요? 예. 얼마나 그러니까 2019년 대비 10%가 더 떨어질 거다. 근데 지금 지역별로 2019년 레벨로 간 곳도 있죠. 네. 대구는 이미 거기부터 더 2017로 갔고, 인천, 송도 2019년, 17년 사이에 갔고, 네. 강남은 지금 2020년에서 19년 가려고 하고, 강북은 19년 갔는데 여기서 10%더 떨어진다. 왜냐? 1. 거품이 과도했다. 오를 때 너무 많이 올랐다. 2. 금리 인상이 앞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정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해서 항상 이게 과하진 않습니다. IMF라든가 연구원에서 나온.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019년 대비 10% 떨어진다는 게 일단 평균율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근데 집값이 폭등도 안 좋지만 폭락은 더 안 좋잖아요. 경제에 미친 영향이. 그렇죠. 둘 다 안 좋죠. 둘 다 안 좋긴 한데. 둘 다 안 좋긴 한데 만약에 10% 정도만 떨어져도 네. 괜찮은데 괜찮다기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테디가 말한 것처럼 경제 망가질 정도는 아닌데 그 이상의 레벨로 떨어지면 이제 경제도 함께 끌고 내려가죠. 자산가가 폭락이 19년 이후에 이른바 영끌해 갖고 집산 그러니까. 세대들이 네. 만약에 19년 이전으로 집값이 돌아가면 그 고스란히 다 빚이 되는 건데 네. 사실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그러니까 예전보다 가지고 계신 분들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이러는 거니까 네. 좀 나은데 진짜 마지막에 문재인 정부 말기에 영끌하셨던 분들이 제일 걱정이죠. 2017년 레벨이 마지노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레벨을 지켰으면. 네. 알겠습니다. 요거 좀 하나 보죠. 현대자동차 부사장. 한국 분이 아니네요. 로버트 후드. 이름 멋있네. 이제 미국 현지 투자 취소 가능성을 밝혔다? 이건 네. 강대강인가? 강대강이에요. 바이든 한번 해볼래? 외국인 분인데 멕시코로 가겠다 차라리. 아. 캐나다로 가겠다. 거긴 똑같이 IRA 감축법 적용을 받거든요. 네. 왜냐 거기가 인건비가 더 싸고 더 노동력 좋다. 네. 조지아주 어쩌면 취소할 수 있다. 초강수를 이게 뒀습니다. 멋있다. 예. 네. 현대차 본사에서는 뭐 개인적 차원의 발언이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네. 이것도 지금 헷갈리는 게 진양철 회장 시대였다면 이거는 다 본사 기획이거든요. 네, 그렇지. 근데 요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현대차 본사 기획인지 로버트 후드가 진도주 로버트 미래를 후드 보는. 개인적 사정인지는 체크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개인적 사정인데 현대차 본사의 그 항제실장을 통해서 내려간 그건지 모르겠으나 네. 미국이 우리한테 페이버를 주지 않으면 우리도 네. 투자 처리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그치 현대자동차 저는 본사 기획이라고 봅니다. 아니, 왜냐면 이 사람 외국인이고 그렇죠. 오히려 부담 없다. 하고 이런 발언을 개인이 어떡합니까? 그리고 저 현대자동차가 무슨 뭐 미국 호구도 아니고 말이야. 뭐 투자를 해준다 그러는데 무슨 뭐 혜택도 안 줄 거 말이지. 뭐 그런 거 한번 뽑아볼 만도 하지. 뭐 그렇습니다. 글로벌 회사인데. 네. 알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조지아로 갈지 캐나다로 갈지 궁금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 뉴스 삭스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정철진 소장, 박현주 기자, 김한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